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경우는 이를 구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일자리로 복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정도인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력을 다시 생산시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으로 자산시장 하락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다시금 자산을 모으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오늘은 FOMC 금리 인상의 여파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분명히 100bp가 아닌 75bp 인상이 결정되었지만 앞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더욱 이어질 것이라는 것과 금리 인하의 기조는 내년이 아닌 2024년부터 진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험자산군을 하락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다행히 현재는 아침 대비해서 소폭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88% 상승한 19,14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3.60% 하락한 1,280달러, 6위의 이제 XRP의 경우는 4.62% 상승한 0.42달러를 나타내고 있네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6%, 1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의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4%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XRP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숏 포지션이 57%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바로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던 루나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은 연쇄도산을 당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었죠. 이후에 현재까지도 약세 모습을 보이며 안 그래도 안 좋던 암호화폐 시장에 기름을 붓게 되었는데, 증시는 최근 페드의 강경한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가 과도해 보인다는 이유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려가 과도했던 것일까요? 이제 이번 연도는 가히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례 없던 물가 상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는 41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그래도 6월에는 조금 꺾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났는데, 그런데 지난 6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는 발표 직후 더욱 큰 충격을 주게 되었죠. 무려 9.1%가 상승하며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마저 이건 현실 반영을 못한 수치라며 믿을 수 없어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9월 발표된 8월 CPI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에 세계은행의 경우는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1970년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닉슨 대통령의 근본이제 폐지로 인한 통화량 증가와 중동 석유 파동의 콤비네이션이 만들어낸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1970년대보다도 1940년대와 유사하다는 이야기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1970년대의 경우는 당시 연준의 의장이었던 폴 볼커의 강력한 긴축 정책에도 이러한 공황을 피해갈 수 있었으며, 이미 경제적인 한계에 다다른 소련의 붕괴를 유도하면서 미국이 G1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게 되는데 기여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한편 세계 이제 2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1940년대에는 징집으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 및 생산시설의 파괴로 공급이 감소한 상황에서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한 정부 적자와 통화량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 부채를 연준이 직접 매입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상승을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마치 코로나 사태 이후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세계 대전 10년 전인 1933년 대공황을 2008년 일어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대입해보면 더욱 유사점은 많아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각 시기별 미국의 GDP 대비 정부의 적자 그리고 본원 통화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본원 통화라는 것은 현금인 화폐를 말하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화폐,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찾을 수 있는 화폐를 본원 통화, 즉 M1이라고 하는데요. 무튼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말씀드린 1940년대, 두 번째는 1970년대, 세 번째 동그라미는 2008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주황색 선이 금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파란색 선은 GDP 대비 현재 화폐가 시중에 얼마나 풀렸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마지막 2008년과 1970년대를 비교해보면 정부 및 기업 부채의 절대적인 수준이 낮고 금리도 비교적 높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기준금리는 2008년 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편, 이미 국가 부채 수준이 최고치인 가운데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정부의 이자 부담과 기업의 부도 위험이 크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즉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 엄청난 양의 양적 완화를 진행하였죠.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안 그래도 그때 푼 달러의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 속에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무제한적 양적 완화로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이죠. 이에 지금의 연준은 더 이상 남은 총알도 없고 반대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인데요. 그럼에도 결정을 해야 하니 연준은 금리 인상을 현재 단행하고 있는 중이죠. 설령 경제에 충격을 주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하니 말이죠. 인플레이션의 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 구매력 저하 및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며 스태그플레이션을 완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막대한 유동성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에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한 세계와 기조에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중국의 경제 성장은 더 이상 중국이 값싼 인건비를 필두로 전 세계의 공장이라는 역할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 당시 이미 미국의 리쇼어링, 즉 해외에 맡겼던,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자국 내로 들어오는 이제 트렌드가 시작이 되며 공산품의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하여서 중국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인건비를 더욱 싸게 해서 물량으로 밀어붙여야 하는데, 항상 비오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죠. 수십 년 단위로 움직인다는 원자재 투자의 사이클도 하필 묘하게 맞아떨어지며 인건비 외에 생산비용 상승이 초래하게 됩니다. 원자재는 본질적으로 대규모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이제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몇 년간 저유가 쇼크에서 보다시피 그동안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은 공급 측의 투자를 감소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위축된 원자재 공급은 코로나 이후 크게 증가한 유동성 및 소비에 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 서방 국가들의 ESG 정책 기조는 안 그래도 갈 길이 바쁜 원자재 공급 확대에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지난 저유가 쇼크는 미국의 셰일 혁명이 촉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셰일 혁명이라는 것이
석유 채굴 기술 이후 가장 중요한 에너지 개발 기술 혁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지하를 깊게 파다 보면 셰일층이 있는데 이 셰일층에서 추출하는 가스와 오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에 드는 비용이 너무나 비싸서 예전에는 각광받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셰일의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또한 앞으로 석유가 30에서 40년 정도면 고갈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던 중 셰일가스가 앞으로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남아 있어 고갈 문제 또한 잠시 쉼표를 찍게 된 혁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튼 이렇게 각광을 받던 셰일가스의 셰일 오일이 지금은 전 세계적인 ESG 정책으로 인해 크게 투자가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셰일가스 시추 산업의 특성상 한번 생산을 멈추면 이를 되살리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러시아는 이제 고유가 환경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죠. 지난 2022년 2월 이제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침공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럽 역시 ESG 구호 아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선한 것을 추구한 ESG가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협하게 된 부분은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은 원자재 수급을 더욱 어렵게 하게 됩니다. 결국 원자재 사이클 선에서 마무리되었어야 할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또 다른 지정학적 파워게임으로 연결되며 문제 해결이 지연된 것인데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인 상황을 그려보면 이제 ESG 정책을 내세우는 미국과 유럽이 다소 성장해서 주춤한 동안 러시아, 중국, 인도, 중동이 사실상의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대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갑자기 여기서 왜 인도와 중동이 나오는 것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도의 경우는 러시아와 밀, 석유를 물물 교환하고 있으며 중동의 경우는 얼마 전 기사를 통해 보았지만 겨우 10만 배럴 증산을 하면서 사실상 이는 미국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오펙 플러스의 신임 사무총장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으로 우리 오펙은 이제 러시아와 경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경제적인 이슈를 넘어서 지정학적 이슈가 대두된 이상 연준 혼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폭은 그다지 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유동성 축소만으로 물가 통제가 어렵다면 결국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을 텐데 물가 안정과 실업률을 동시에 타겟하는 연준의 목표와는 대치가 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을 얼마로 상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준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이제 민간 기관, 즉 독립적인 기관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긴축을 하더라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제 그런데 코로나 이후 자산 가격의 폭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긴축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작년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대한민국의 이제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A라는 사람이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저축만 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A씨가 상대적으로 거지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긴축의 영향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부자가 된 느낌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자산 가격 하락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코로나 유동성 확대 이후 미국에서는 파이어, 즉 이제 조기 은퇴가 유행하게 됩니다. 이제 투자를 통해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여서 기대보다 빠르게 직장을 관두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 것인데요. 이는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갈 길이 먼 공급량 자체를 위축시키는 데도 기여를 하게 되죠.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경우는 이를 구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일자리로 복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정도인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력을 다시 생산시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으로 자산시장 하락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다시금 자산을 모으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는 연준이 긴축을 통해 자산시장의 침체를 목표로 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있는 상태이죠. 즉 투자 자산의 규모나 비중이 높지 않는 사람들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뭐 하나가 크게 부러지지 않는 한 강한 긴축의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시장이 위협을 받거나 부러질 때 연준의 정책이 완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면 나스닥과 같은 주식시장의 붕괴가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월가의 유명 투자 은행들이죠. 이제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등의 투자 은행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를 기본 시나리오 근처로 보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의 경우는 아직 시장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시장의 지금까지의 하락은 연준의 긴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반영이었을 뿐 이러한 지정학적이고도 구조적인 원인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연준이 하나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크립토 시장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5월 5일 발생한 루나 사태인데요. 이로 인해 주식시장보다 더욱 큰 폭의 하락을 겪으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의 붕괴를 생각했던 연준의 입장에서는 다소 기존의 생각보다 연착륙에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안 그래도 매크로 경제로 인하여 힘든 시간 속에 루나로 인한 신뢰도 하락 문제가 야기가 되면서 자기들끼리 자빠지고 있으니 오히려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의 기조를 더욱 당겨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경우는 이제 내년 상반기 연준의 기조가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으나, 오늘 나온 FOMC의 점도표를 보게 되면 2024년부터 금리 인하의 기조로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분석으로 무게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1호부터 시작되는 시장의 상승장을 한 2024년, 2025년부터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듯이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시며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